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G7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서 오늘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 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요국들과의 만남,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주변 국들 G7 이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함께 참관국으로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대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일정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이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마이TV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호의 스팟 월요일 순서 먼저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좀 쉬었습니다. 쉬고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성남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뭐 아침에 달리기 대회도 있었고 음. 환경의 날 그런 행사도 있었고 네. 여러 행사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했더니 많은 많은 분들이 오마이TV에서 봤다. 그래요? 이렇게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사진 찍자는 분이 많아서 야. 오마이TV의 매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최고입니다.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서 정말 뉴스 볼만 난다. 그냥 살만 난다 이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역 분들? 아니 일단은 네.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표정이 밝다. 뭐 이렇게 뭐 막 오물풍선도 날라다니고 예. 뭐 지금 막 전 세계가 전쟁 위기라 또 우리 분단 국가 한반도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전쟁 위기를 그렇죠. 고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예측 면에서. 가능하다. 내가 좀 돈을 써도 네. 내가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하. 또 투자를 해도 뭔가 앞으로 우리 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괜찮겠구나. 네.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소비도 좀 진작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좀 두렵고 불안하면 밖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냥 제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소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지 네. 굉장히 좀 안정된 느낌, 안정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도 표정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취임 후 첫 국정수행평가를 리얼미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58%가 잘하고 있다. 58.6%가 잘하고 있다. 그 10명 중에 6명이 잘하고 있다. 이게 뭐 갤럽도 그렇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예? 뭐 대외 관계라든지 음. 또 국내 경제 현안 네. 그리고 시급한 재난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관련해서 네. 일사천리로 정말 저는 이렇게 진짜 팍팍 그냥 팡팡 터지게 예. 행정 국정을 집행할지는 사실 예상 밖입니다. 네.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뭔가 안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네.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간다. 한 달이 지나고 예.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날수록 쑥쑥쑥 우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할 거다. 자, 58.6%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 이 수치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자, 함께하는 세상,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 대표 김병기 쓰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현충원 참배 위에서 방문해 있는데요.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이제 현충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실시간 보고 계신데 지난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네. 뭐 물론 이제 서영교 후보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죠. 예.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은 사실은 그 3년 동안 보이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 최측근으로 사실상 암약을 했다. 이재명의 블랙 그렇죠. 블랙 요원으로.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 정치를 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1기 이재명 대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때 우리 김병기 권한대행님이 수석 부총장으로서 저랑도 정말 손발을 맞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는데 아무래도 당심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국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척포면 착 이런 정말 환상의 콤비를 선택할 수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압도적으로 지금 표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선택을 했고 민주당의 선택, 권리당원 선택, 또 의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자, 사실은 뭐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뭐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은 원내대표 뭐 토론이나 이걸 통해서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란 종식과 맞아요. 민생 회복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서영교 후보님도 정말 저돌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한 그러한 어떤 최측근 을 좀 선택해서 이재명 정부를 좀 받쳐주고 싶다. 그런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충원 참배 현장 모습 지금 들어오나요? 그림은? 이동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진 않고 있군요. 저희가 또 오늘 보면 정청래 지금 의원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전청래 의원의 현충원 참배 현장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뒤에 그림이 들어온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아마 뭐 회의 석상에서 첫 발언이 되겠는데 앞으로의 어떤 원내대표직 업무를 수행할지 또 앞으로의 현안 또 과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언 들어온 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는데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유 바쁘셔가지고 얼굴이 좀 작아지신 것 같아.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 고맙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네, 식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 지난주 결과 보셨을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현충원 참배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막상 막하다 이런 얘기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대의원 권리당원 숫자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조금 앞서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표심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좀 앞설 거다. 이런 게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변수가 하나 폭발적으로 생겼죠. 이제 MBC에서 그 국정원의 이제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항의하는 어머니가 이제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신원조에서 떨어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서 그러느냐. 이걸 물어보는 그 녹취가 터지면서 이게 두 가지 갈래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를
국정원 고위 관직자였던 고위 공직자였던 남편의 부인이 전화해서 갑질한 걸로 볼 것이냐, 네. 뭐 취업 청탁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야마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게 아니라 야당 정치인의 아들로서 겪는 이제 또 그 이면 너무 안타까움,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 이제 이런 걸로 볼 것이냐.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였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게 왜 하필이면 그 타임에 터져가지고 실제 이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MBC나 이 방송에서는 갑질 혹은 청탁 의혹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당원들이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내용 한번 들어봐봐. 이 사람이 세 번이나 다 모든 걸 통과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엄마라도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다. 뭐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오히려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국정원에서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이제 했었다는 얘기인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가 이걸 갑질로 볼 수 있겠니? 이제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근데 왜 이게 이 타임에 터졌지? 이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게 터진 거지? 이 시점에. 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 이거는 갑질 논란이라기보다는 음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서영교 찍을래 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대동단결해야 되겠다, 김병기를,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보도 이후에 오히려 더 한쪽으로 또 쏠리는 게 결집이 아니냐. 됐어요. 결집이 그래서 됐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표 출마 선언도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잠시 뒤 현충원에서도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일단은 후보가 한 명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제 당 대표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미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8월달에 8월달에 계속 있었죠. 정기적인 전당대회를 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걸 좀 땡기자. 7월 중순쯤으로 빨리 땡겨서 네.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뽑자,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부분 관련해서 조율할 텐데, 조금 예측으로서는 빨라질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청래 의원이 예. 2시 반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사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예. 약간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흐름부터 보면은 제가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군요. 예.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 꽃에서 2025년 6월 6일부터 6월 예. 7일까지 1,009명을 예. 통신 3사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전화 면접 조사로 조사를 했는데, 네. 잠깐 요 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6월 6일, 6월 7일 2일간 조사를 했고, 예. 이 당대표 적합도 부분에서 보면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네. 지금 4명의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텐데요. 예.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정을 한 거죠. 정청래, 박찬대, 박용진, 김경수 요 네 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28.2%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예. 여기가 당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 60~70%가 수도권과 광주 네. 전라에 민주당원들이 집중돼 있는데, 광주 전라에서 정청래 의원이 41%를 기록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다. 호남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 민주당의 주력이 40대 50대입니다. 네. 이 지지층이 제일 많은데, 여기서도 45.1%, 50대도 38.4%. 그러니까 네. 거의 2명 중에 1명이 지지한다고 하면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네.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압도적입니다. 45.6%. 이 부분이 보면은 10.7%, 6.1%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10%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6.1%. 그러니까 유보층이 16%인데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느 정도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좀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또 표의 결집도 결집도.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정치 고관여자 네. 매우 관심이 있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세를 모으고 있다. 뭐 아직은 다른 후보님들은 안 나왔어서. 출마를 그렇죠. 하지 않아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3년간 정청래 후보를 네. 당대표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도 제가 사실은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아, 맞아요. 최고예요. 근데 최고위원회요? 최고위원은 제가 나가서 컷오프가 돼서 그렇지 나갔었는데 아픈 부분은. 근데 정청래 후보가 그때부터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강연회라든지 오프라인 접촉을 많이 했다. 네. 좀 오래 준비한 그런 노력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근데 있습니다. 원래 네. 자, 정청래 의원의 뭐 현충탑 참배 현장도 실시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원래 예, 그 정청래 예, 의원을 이번 당 대표가 1년짜리 당 대표잖아요. 맞아요. 보궐선거죠.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당 대표든 뭐 누구든 제일 좋게 생각하는 공천권은 국회의원 공천권이라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천권밖에 없는 요번 당 대표는 사실 안 나갈 것처럼 행동을 취하기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갑자기 뭐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김주호 대표님. 저는 이제 그런 뭐 노선을 변경한 건 잘 모르고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당대표 선거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본인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틀겠다. 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이 캐치 플레이어로 활동을 했고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당대표를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양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당대표 네. 재선을 좀 밀어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옛날 일이잖아요. 이제 지금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뽑는 거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매부쇼에 나갔었을 때 정청래 의원이 오셨어요. 네. 근데 오셔가지고 그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박찬대 의원 얘기만 계속 하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매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짜리 당대표는 박찬대에게 그 이후에 당대표는 나에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그냥 나도 나갈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이걸 여쭤보려고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그건 제가 잘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현충탑 참배를 이제 마무리하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한 다음에 아마 빽불이 있을 것 같아요. 빽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이 그림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예? 지금 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잘 보필할 수 있을까, 잘 합을 맞출 수 있을까. 네.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지금 또 초기니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당원 주권에 대한 또 당 개혁에 대해서 당원들이 아직 배가 고파합니다.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더 개혁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주권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 네.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기 당 대표는 그러한 두 가지 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의 지도자들 이 네. 얼마나 공정하게 경선하고 또 세대 교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정부 수장들이 지방행정으로 경험을 쌓아서 민주당의 외연을 넓혀야 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지사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도 국정 운영을 팍팍 네. 준비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 교체라는 부분 또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 주권지를 강화해서 새로운 네. 지도자, 신진 지도자를 많이 이렇게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정청래 후보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한답니까?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나온다는 것 같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서. 예. 왜 웃으세요? 예. 아, 예. 이번에 당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네. 13일 날 그 2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당원 네. 개정이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네. 네, 개정 내용이 이거였어요. 임시 전당대회 개최할 때 아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원래 50일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걸 30일로 그냥 줄였고 네.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러한 식으로 당원을 개정한 게 무슨 뜻일까 이 타임에 이제 요거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에게. 뭐 결국에는 아니 이제 당원들의 뭐 결선 투표 자체가 예. 사실은 우리 대통령 선거도 좀 결선 투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고 이 막 그 당 대표 우리 대선 후보 할 때도 결선 투표가 도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대표 선거도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그런 어떤 지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제도를 대통령 후보 선출 그리고 우리 그 대선 방법도 그렇게 바꾸자고 지금 공약에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좀 바꾼다는 거였거든요. 중앙에서 원래 중앙위원이 그 100% 했는데 이제는 중앙위원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50% 이렇게 합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민주적인 정통성을 좀 더 부여해 보겠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이제 보이는데 결국 이번 1년짜리 1년짜리 원내대표와 1년짜리 당대표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재명 정부 이제 2기 들어서면서 이 당과 이 정부가 좀 협동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으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좀 센 사람들이 여기에 초창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보다는 정청래 의원이 더 세지 않냐. 이게 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말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솔직히 그냥 말하면 정청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좋지만 또 내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또 세가 많지는 않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당 대표의 정청래 의원이 유리합니까? 네. 자, 정청래 의원은 발언 잠깐 듣고 오죠. 지금 중앙에서. 골짜기에서 쓰러져간 그런 순국 선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을 위해서 산하에 가신 수많은 순국 열사들, 호국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그 열사들이 원했던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포 동대문 또 광명
자, 정청래 의원의 현충원 참배 현장 빽불까지 한번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자, 어떤 후보들이 더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고 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3대 특검, 특검 사무실도 어디가 될 거냐 이것도 궁금하고 특검보가 누가 될 거냐 궁금한데, 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어젯밤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8명 중에 4명 되는 것인데, 뭐 빠르게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도 그렇고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는 뭐 특검 못 가시니까 그렇죠? 당적 때문에. 아니요, 당적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당적은 이미 없어서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자꾸 당적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구나. 전 전혀 그런 거 없고, 당적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예. 수사 능력과 지휘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특검을 가려면 예. 이 전체적인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수사 검사들이나 특별수사관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파견 오신 분들을 다 아울러서 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본인이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이 그동안 수사를 열심히 해보신 실무자들 중에서의 네. 이제 조금 지휘관급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니까 저는 원래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특검보도 이 특검보가 해야 되는 게 수십 명의 파견 검사들을 지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컨대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그러면은 각각의 혐의 사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뭐 김건희 특검은 16개가 있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은 11개가 있다. 그러면 특검 보들한테 이걸 다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만약에 6명이 특검 보고를 둘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2개씩 한 특검보에게 나눠줘가지고 이제 하든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받은 특검보는 뭐 네. 브리핑에 좀 집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주고 네. 그 각각 밑에 특별수사관들에게 또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정해주거든요. 또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죠. 거기도 특검보가 4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4명에 대해서 역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한 특검보당 4개씩을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또 최혜병 특검은 이제 2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 특검도 그렇게, 지금 거기는 사실 일이 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도 네. 마찬가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실제 특검보들은 중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특검은 맨 위에서 그냥 지시만 하면 되고 전체적인 틀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실제 일을 잘하게 하는 거는 특검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검 보드를 잘 뽑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판사 출신 뭐 부장부터 시작해서 몇 명들을 지금 아마 특검보 만났다고. 후보로 지금 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또 나머지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의 명단이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중에 4명을 뽑을 수 있게끔 해놨고, 결국 네. 이들은 이제 관전, 그러니까 조직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잘할 것 같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6명인데 지금 수사력 위주로 지금 세게 나가겠다는 게 이 조은석 특검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수사 잘한다는 얘기 듣는 사람들 아마 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서 다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저희 변협으로도 특검보 추천 의뢰가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추천해달라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특검보 추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금 변협에서 나온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수사력이 제일 좋은 사람, 이 네. 위주로 뽑을 것 같아요. 수사력이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는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잘 돼야 지켜봤기 되니까. 때문에. 관심도가 높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재명 정부 전반적으로 3명 특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공정하게 선정된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사이기 때문에 네. 관심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뭐 사무실도 알아보고 특검도 또 추천하고 빠르게 인선 작업을 해서 곧 수사가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네. 그 3년 동안 정말 이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상시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악몽입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네. 특검, 최상병 특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특별 검사나 뭐 특검보 파견된 네, 검사들 그리고 특검보 수사관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총 267명,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은 105명. 그러니까 사무실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드급. 그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사무실 꾸리고 특검보 구성하고 그 밑에 특별 수사관들 찾아내는 게 어려워가지고 네. 보통 그때 면접할 때 자기네 사무실에서 못하고 이제 다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면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리 사무실을 구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돈이 아직 안 나왔었대요. 그 당시에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댔어요. 십몇 억이라는 그 보증금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사무실을 빨리 마련해서 강남에 네.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빨리 이렇게 좀 조직을 만드는 데 경험이 있었었는데 예. 이번 특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장소가 마련되지 사람들 일단 모이고 거기에서 뭔가 일이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브리핑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만나고. 그래서 그거 브리핑 룸실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게 일이 많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조사받아 나오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관심사기 때문에 옛날 박근혜 특검 생각해 보면 내란 그때 국정원의 특검 생각해 보면 그때 계속해서 누가 오면은 다 취재 경쟁 붙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브리핑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론에 대한 대언론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이게 특검보에 수도 필요하죠. 한 명씩 한 그러니까 명씩. 이런 부분도 네. 국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짜 구여권 네. 문재인 정권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 검사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뒷말이 있었겠습니까? 수사도 꼭 본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뽑아서 정치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사실은 3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탄핵을 당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가 아주 탁월하게 또 국회에서 들어온 그런 법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모양새도 좋지 않잖아요. 민의의 전당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특검은 특검대로 이렇게 따로 돌아가고 국정은 네. 국정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나가고 굉장히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검 얘기는 저희가 뒤에 시간 나면 더 해보도록 하고. 근데 내란 특검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신데 내란 구속 1호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풀려난다면서요? 지금 보니까는 한 7월 6일까지 풀려날 사람이 대여섯 명이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네. 이 사람도 풀려난다. 검찰이 빨리 별건으로 기소하고 그와 관련해서 영장 치고 다시 그 얘기를 계속 구속해야 하셨죠.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들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검찰 개혁 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갑자기 또 등장해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 법안 때문에 검사들이 열받았다. 검사들이 희망이 없다. 검사들이 뭐 우리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특검이 다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공판검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들 김용현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일단 형식적으로 판사가 물어보니까 예. 이 사람들 풀려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풀려나게 되면은 뭐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말이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풀려날 걸 전제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접촉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기현 부장 판사는 이 사람들을 풀어줄 생각이고 보석으로 대신에 보석 조건으로 이 사람들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그걸 보고서 김용현이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검사들한테 야 니네 정말 걱정도 팔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김용현 씨?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검사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그 재판부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도 제대로 사실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 자기네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자체를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도 지금 너무 설렁설렁 너무 유하게 재판을 진행하니까 이 피의자가 이따위 망발을 지금 내놓는 거고요. 예. 한덕수 같은 경우도 사실 경찰에서 입건됐을 때는 내란 우두머리 수괴 방조죄로 입건이 됐어요. 내란 우두머리 수괴의 방조죄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이 당사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판부가 재판하는 걸 보더라도 무슨 내용으로 재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네. 공개도 해주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풀어줄 때가 됐네? 풀어줘야지? 이러고 지금 6개월이 있다는 거예요. 됐네? 시간 잘 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한테 이제 의례적으로 물어보니까 검찰은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둘이 접촉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풀어주고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좀 하고 있죠.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사설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 이 12.3 내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아니 뭐 2시간 동안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데 뭘 네.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하고 네. 정치 보복을 하냐 야단 법석이냐 이런 일가를 하는 그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는 네. 그 12.3 내란 사태가 그냥 2시간에 하나의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 뭐 사람이 다쳤냐? 누가 죽었냐? 아니지 않냐? 근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특별검사까지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냐? 네. 이런 시각이 지기현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의 시각입니다. 별일 아닌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 거리 활보하고 있죠. 네. 지금 반바지 입고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어쩔 땐 또 오리터 파카 입고 다니고 이 사람의 행적에 정말 관심이 없는데 푸른 수의복이 아니라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집에서 자는 건 맞겠죠? 이제는 김용현 들어온 거 아니죠? 김용현은요 예. 서부 지방 이 폭도 예. 뭐 이런 막 보수 집회할 때 극우 집회할 때 용연 떡까지 돌리는 사람이에요. 집회 더 하라고. 그렇네요. 진짜 이거 진짜 대한민국 검찰 사법부 어쩌려고 이럽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아니 진짜 문제예요. 변호사님, 우리 사법부 검찰 법조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분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씨가 지난 3월에 풀려났거든요. 구속 취소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은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전에는 조주호 네. 경찰청장이 혈액암이라고 하면서 1월달에 보증금 1억 납부하고 예. 그 다음에 풀려났죠. 보석이.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도 지난달에 보석을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부장판사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김영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속 만기를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되니까 그냥 내가 보석을 먼저 해줄게. 대신 보석할 때 조건을 좀 달아줄게.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끝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런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검사들이 이럴 때 네.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딸도 그 면회 못하도록 하고 조건을 되게 세게 달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이나 이 윤석열 일당들이 그 사람들보다 지금 더 덜한 죄를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무슨 동네에서 누구 한 명 때리고 들어간 사람 같이 별로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중을 따져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풀어줄 결심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용현 26일 만료가 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30일 만료.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다음 달 3일.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 다음 달 2일. 김봉식 전 청장 서울청장 다음 달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7월 9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7월 14일. 줄줄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도래합니다. 풀려나게 되면 와. 내란 수계도 지금 활보하고 있고, 그럼 내란 이 주요 임무 종사자도 활보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진짜 정말 이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진짜 사법부에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내란 수괴 국가 반역을 저지른 자들이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어떤 나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군사 반란을 획책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1950년 이후에요.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다시는 이러한 불법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반역자들에게 정말 따끔한 일침을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을 풀어준다고요? 이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요? 정말 믿을 수도 없고요.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검찰도 이제 6개월 뭐 지나면 풀려난다. 그리고 재판 진행 속도를 보면 풀려나겠네 이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네. 누가 내란죄를 6개월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 잡범들도 6개월 안에 모든 사건이 끝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재판부는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때 보세요. 네. 검사 150명 투입됐던 그 여러 가지 재판을 거의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재판이 게다가 혼자서 것만 해결돼서 끝나는 재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봐야 되는 그런 재판이라 예. 실제 이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끝나지 못할까를 다 알게 되고 결국 재판을 준다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해주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 네.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고 네. 두 번째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진행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네. 지난번에 이 지기현부장이 우리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판을 공개를 한번 돌려보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공개를 돌려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 속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은 재판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통보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런 내란범들의 상황인데 내란범들은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해주나 봐.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 검사들한테만 지금 뭐라 그러고 앉았고요. 이 사람들인가 태도를 보게 되면 이거 재판부가 너무 얘를 봐주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좀 없는데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검찰들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나간다. 아까 말했듯이 조지호도 이미 나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도 나가 있고 그렇죠. 자기네끼리 다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풀려나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재판한 처리하기 되게 많잖아요. 외환도 지금 기획했다는 얘기니까 이 재판에 안 들어간 여러 가지 혐의 사실 있지 않아요? 그거를 빨리 가지고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처음에 먼저 신청했다가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이 건이 다 문제가 됐었다 하더라도 이 건으로 6개월 이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냐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아니 건데. 그 검사들이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옛날에 최순실 특검하고 박근혜 네. 특검 할 때도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으면 구속돼 연장 있었어. 시켜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이거는 하필 이것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심우정 아직도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예. 본인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부터 철저히 좀 의혹들. 수사가 되고 규명이 돼야 되는데 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네. 아, 아직도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이 아직 뭐 수뇌부는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똑같아요. 검찰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이 바뀌면서 네. 그 밑에 있는 그런 어떤 내란에 가담했던 의혹이 있던지 공권력에 반항했던 그런 본부장들이 전부 직위해제됐죠. 네. 그런데 검찰이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호를 하고 또 야당 탄압, 이재명 대통령 탄압을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조작하고 신성한 검찰청에서 여러 회 술파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네. 그런 감찰이나 조사 활동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심우정이
똥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일단 자기 딸 문제부터 뭔가 좀 뭉개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든다. 최근은요. 의심이 든다. 백혜련 경장의 세간 마약 사건도 네. 백혜련 경장이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 막 계속 기자회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도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일 때 뭔가 사건을 덮은 의혹이 있는 세간 마약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20명 정도 특별수사 TF로 짜서 수사를 한다니까 백혜련 경장이 너무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을 믿을 수 덮으려는 없다. 의혹이 든다는 거예요. 아하. 아니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 정말 네. 세계적인 공항에서 몸에 덕지덕지 뭐 90kg 가까운 그런 마약을 그냥 듣고 그냥 막 3-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잡아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빨리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아침에 한겨레 이제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심우정 총장이 김주현 윤석열 민정수석과 지난해 10월 비아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통화 6일 뒤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심 총장 직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예.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대요.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지난해 10월 10일 그리고 11일 날 네.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관계성이 매우 이상한 것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아닌 소문 때문이죠. 네. 우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건 단순 소문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게다가 심우정 씨가 네. 사실은 지난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에 법원에다가 이거 구속 연장 시켜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시켜줬잖아요, 법원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시간 계산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이 됐잖아요. 네. 그 타임 할 때 중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전국 검사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 한번 맞아요.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은 이런 시간이고 뭐고 직연이 난리치더라도 그냥 됐을 거다라는 게 사람들 생각이었는데 네.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김주현 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얘가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검사장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회의해서 결론 내려. 너 혼자 독박 쓰지 말고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루 정도를 이제 그들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네,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큰 그림은 사실은 김주현하고 심우정하고 윤석열 뒤에 있는 또 윤석열의 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거를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의 책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직접 말은 하지 않더라도 네. 윤석열의 뜻을 매우 잘 이해하고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누군가예요. 누굽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예. 이제 그 사람이 그런다고 나한테 와서 맞습니다 이럴 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몇 명이 플러스 이제 정진석까지 당연히 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종의 음모를 꾸몄고 그 네. 음모에 맞춰가지고 심우정과 뭐 이런 사람들이 착착착착 여기 응했고 이래서 결국 이렇게 상황이 됐고 이렇게 지금 저는 보죠. 근데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비아폰을 지급받아가지고 민정수석과 비아폰으로 소통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왜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제공받아야 되는 거죠?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더 웃긴 거는 대통령실과-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또 통화하면서 누구랑 통화했냐면 김용현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이고. 김용현이랑 통화한 다음에 김용현이 갑자기 막 나타났어요 검찰에. 그래가지고 나를 빨리 구속시켰어요. 셀프 구속. 셀프 구속이 됐어요. 이게 심우정과 통화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공직자로서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참 이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국민들 예. 민주당원들
아 진짜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마치 어떤 조직 같아 조직. 비아폰을 서로 이렇게 다 나눠 갖고 공조직,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사조직에 운영되는 그런 모습. 거의 우두머리가 김건희인가 봐요. 김건희도 비아폰 받았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아니 퍼스트 레이디는 왜 비아폰 쓰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 사람 저 사람 쓰니까 나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직의 일원이다. 그런 거 같기도 근데 하고. 나 그런 말 들으니까 좀 네. 일정 이렇게 내가 오늘 너무 딱딱하게 진행돼서 좀 네. 그런 것도 한데 네. 퍼스트 레이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너무 생경하고 아 그럼 세컨 레이디도 있나? 그럴 수는 있겠네. 몇 월 몇 시에 우리 강아지를 개 수영장에 풀어달라. 이런 아, 거 할 때 비아폰 써줄 수 비아폰으로? 있네요. 비아폰으로 그걸. 아 저는 아유, 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웃고 앉았어요. 검찰총장이 정말 그 용산 그 뭐 경관용 수영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정권의 무슨 강아지지 비아폰 지급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지 일신상의 그런 네. 자녀 딸 채용 의혹이나 나오고 그냥 짬짬이나 해먹고 이거 이러고도 뭐 본인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네. 법조인으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죠. 거기서 법조인으로서 왜 나와? 우리 원래 잘 들고 다녀. 법조인으로서 좀 규탄을 좀 하세요. 아 우리는 많이 규탄하지. 네. 진짜. 참. 아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이런 자들은 진짜. 네. 자, 심우정 총장의 여러 가지 비아폰 사용 이 내용과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또 김용현 등등이 풀려나는 상황까지 만든 게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풀려나게 만든 게 책임 지금 당장 져야 될 사람이 심우정 총장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용현 풀려나는 거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놔두는 겁니까? 일단은 나오겠지만 네. 내란 특검 팀에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빨리 이제 해서 실제 이 사람에 대한 혐의점을 찾고 그리고 그 영장을 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람을 부르고 영장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간이 더 네, 걸리겠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걸린다. 거죠. 네. 아, 어쨌든 풀려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잠깐이라도 그래서 보석에서 절대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못하도록 또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못 가도록 아니 그런다고 해서 핸드폰 연락 못하도록 소통을 그래야죠. 못할 거라는 생각 들고 엄청 할것 잘할 수 같아요. 있어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아니, 비둘기에다가 비둘기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묶어가지고 날려버리고 아크로비스타로 막 이렇게 하지도 않을까. 아유, 자, 참. 근데 오늘 좀 또 어제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목격담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담배 피러 나갔다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거기 또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반바지는 아니고 긴 바지 입고 그래도 바지를 바꿔 입었다고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반바지로 이렇게 정말 예. 나는 그 사진 찍은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예. 한국일보 기자가 찍었대요. 예, 촬영자가 한국일보에서. 이러고서 가는 거 그 전날은 패딩이었다가 갑자기 개특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 무슨 네. 펭귄처럼. 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저게 무슨 바지냐 바지가 안 맞는다 그다음에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바지를 긴 바지를 바꿔줬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맨날 하루에 한 번씩은 내려오나 봐. 여기 다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좀 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거 찍은 사람이 아이 정말 열받는다. 네. 내가 상가 내려갔다가 저걸 보게 돼서 찍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더 그러니까요. 더 웃겼어요. 아, 너무 화내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너무 괘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경찰 출석 안 하고 불응하고 반바지 입고 사진 찍힌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너무 좀 어떻게 그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하겠냐. 생각해봐요. 네. 그 넓은 용산에 살다가 네. 저분이 갑자기 60평 물론 60평도 크지만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가면 개와 강아지와 아줌마가 주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줌마라고 하는 건 이제 김건희를 말하는 건데 맨날 남편들 들어가면 삼식이라고 눈총 받고 아. 자기 자리도 제대로 없거든요.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노영이 아. 너 미쳤냐? 아니, 변호사님의 야, 왜 그 지금 인권을 왜 네가 인권을 지금 따지고 말씀하고 있냐? 계시죠. 변호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갖고 지난번에도 제가 살고 있는 성남 온중동에 보리밥 먹으러 왔는데 아. 저희 동네 또 보리밥 먹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취재해주세요, 가서. 아크로 비싸 서초동에 그냥 콕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유.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네. 근데 그 집에 있으면 공기도 되게 꽉 차고 더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이게 뭐라고 이번 말하고 문제 생겼어. 그래도 이 변호사.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란 말이나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노형이 너 이상하다. 아니, 답답하면은 경찰 수사에 협조해서 경찰서 가서 본인이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야죠. 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사법 귀족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아니, 딱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수사를 거부한다고요?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거부하죠? 아니 저희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요 단식 중 막 걸어다니지를 못하는데 나오라고. 수사 막 네. 검찰 조사 2번이나 받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막 걷지도 못하는데 출석한 거 다 보셨잖아요. 네. 배우자님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 가족도 얼마나 고생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이따위로 정말 수사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 귀족이에요? 왕이에요? 댓글로 우리 카오루님이 답답하면 경찰서 가라고 이렇게 또 한 방에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경하면 좋지. 예. 한번 마실 그래서 나갈 겸. 큰 공간으로 죄가 큰 없는데 왜 집으로 거부합니까? 네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성남시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성남시 관련해서 네.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대상으로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성남시가. 지금 성남시 네. 그 게임 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국에 있는 게임 산업 업체의 매출 기준으로 60%가 네. 성남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내수 수출 합쳐서 한 20조 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20조의 부가가치를 성남에서 탄생시키고 있으며 네. 거기에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근무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어떤 AI 공모전에서 네. 게임을 마약, 아, 술, 네.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아유, 규정해가지고 공모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에 있는 게임인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말이지 성남과 같이 막 몇 억을 투자해서 게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거 싹 다 끊어야겠다. 아니, 성남이 게임으로 먹고 살고 게임으로 흥한 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마약 중독처럼 취급할 수 있냐?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 네. 굉장히 지원 의사를 많이 밝혔어요. 대통령.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성남에 있는 현직 시장이 의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게임을 중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모전에 관련된 관에서 성남시정이 직접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성남시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없습니까? 않습니다. 아,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를 보니까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참여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아, 국정기획이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를 대신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인데 오늘 10시에 공식 출범하거든요. 좀 네. 바로 지금 출범하게 되는데 임은정 검사 야, 이건 진짜 활약을 하겠네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런 데서 기대가 좀 기대됩니다. 것 같습니다. 예, 크고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검찰 개혁을 맡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상화 시킬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참 힘든데 인수위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임은정 검사의 합류나 여러 뭐 또 우리 인재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희망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은정 검사의 합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임은정 검사 잘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임은정 검사가 합류하기를 또 원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있었죠. 이걸 이제 아마 받아들이신 것으로도 조금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청 내부에서는 네. 이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왕따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네. 이제 본인이 국민들에게 그 사랑받거나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하고는 별개로 조직 내에서는 또 사실은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이분을 괴롭히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이제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이제 검찰이 물갈리가 되고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임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상황에서 내세워가지고 당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라고 힘을 지금 실어주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그 동안에 이 검찰 내부에서 이문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행동했던 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이문정 검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네. 실질적인 그런 개혁이 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문영 검사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 추천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돼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한테는 추천 많이 아무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추천 안 왔고요. 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예. 저보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너는 방송해야지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방송을 좀 줄이기로 생각했는데 계속 하셔야겠네. 아니 김용남 전 의원은 금감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에게 왜 김용남 의원이 무슨 금감원이라고 소액주주 생각했어요? 운동도 하고 막 그래서 아마 그런 전혀 막을 부적절하다 나는. 아 그래. 어디 이제 여러 같이 가지 방송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남 의원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네. 국민들이 추천하고 또 적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증해서 네. 또 임명하실 것이고 아. 이제 어떤 국정 인사 시스템이 소수의 끼리끼리 인사가 아니라 네. 그것을 탁 이렇게 터놨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문정 이문정 검사 검사. 거도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도 어떤 등용을 못했지만 네. 굉장히 탄압받았죠. 민주 정부에서도 본인을 등용하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됐다.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안타까움을 많이 표했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전문위원으로 발탁해서 네.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의 공약 검찰 개혁을 사실상 이문정 검사에게 어떤 볼륨을 줬다는 면에서 네.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고의 정부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오르님이 노변은 그냥 유튜버 하자. 추천을 하셨네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 노변은 예. 개인 유튜버도 한 번 하면 막 18,000명, 아, 2만 예. 명씩 들어와요. 김지호 TV는 하면은 막 200명, 300명.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김지호 TV 좀 밀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영친이들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할게요. 영친이들 김지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거기다가 서로 돕는 모습. 하실 때 노영이가 하라더라 이렇게 꼭 써주세요. 노영이가 하라더라. 그 재밌네요. 네. 자 그래요. 뭐 노영희 변호사니까 국민 추천제 얘기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게스트들 얘기하면은 꼭뭐 어디에 가는 게 좋겠어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네요. 노영희 진짜? 변호사님. 원래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 없어요. 야, 하시래요. 야 이거 네. 진짜 자, 격세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당하는구나. 팽 당하는구나. 자 방송에서 더 자주 뵙는 걸로 정리를 해보고 네. 자 두 분과 말씀 오늘 잘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해봤고요.